저는 올 봄에 공부한 플라톤의 향연에 대해서 예술작품 되기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향연이란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는 심포지움의 약어인데요. 그래서 원어는 그냥 함께 모여서 술 마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잔칫날에 술 마시면서 같이 얘기도 하는 이제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으로 상상을 해보면 알쓸신잡 같은 분위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고, 근데 이 플라톤의 향연은 이런 술과 이야기가 있는 이런 자리인데 좀 구조가 좀 독특해서 액자 구성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 이름들이 이제 향연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큰 이제 이야기 틀이 하나 있고 그 속에 이제 작은 이야기 틀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화자는 지금 왼쪽에 보시면 아폴로도로스라고 하는 사람 화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리스토데모스라고 하는 사람한테서 들은 향연 얘기를 자기 동료들한테 하는 그런 구성이고요. 그래서 아리스토데모스는 근데 저 향연은 이제 10년 전에 이루어졌던 모임이고, 10년 전에 이제 아가톤이 비극 경연에서 우승을 해서 그것을 축하하는 그런 자리로 모인 자리고, 이제 그때 참석한 아리스토데모스가 이제 아폴로도로스한테 얘기하고 이제 이것을 동료한테 얘기하는 이런 형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말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 리스트에 있는 순서대로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 에릭시마코스라고 하는 이분은 의사인데 이 사람이 의제를 제안을 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에로스가 굉장히 많이 되게 위대한 신인데 그거에 비해서 인정도 못 받고 있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에로스의 좋은 점을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의제 제안하고, 그래서 파이드로스라는 사람이 먼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파우사니아스 이렇게 순서대로 쭉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순서가 한번 바뀌어요. 그래서 원래는 파우사니아스 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파네스가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사람 딸꾹질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딸꾹질을 해가지고 이거를 자기가 에릭시마코스가 의사인데 이 사람한테 내 딸꾹질을 멈추게 해주든지 아니면은 이거 할 동안 네가 하던지 막 그래요. 그래서 에릭시마코스가 먼저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파네스가 얘기를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아리스토파네스가 희극 작가여가지고 지금 향연에 보면 이런 등장인물들의 이름과 어떤 성격이 이야기 구조, 그러니까 이야기 스토리에 녹아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재밌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순서대로 아가톤이 말을 하고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알키비아데스 이런 순서대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가톤이 이날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비극 경연의 우승자이자 가장 잘생긴 사람으로 이 시대에 가장 핫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 아가톤이 에로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에로스는 가장 젊고 가장 섬섬하고 아름답고 훌륭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과 행복을 전파하는 그런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 소크라테스의 차례인데, 이제 소크라테스는 이제 막 죽는 소리를 해요. 아가톤이 막 엄청 현란하게 언어적 기교를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무슨 말을 더 하겠냐. 그래서 나 완전히 압도돼서 할 말이 하나도 없다 막 이러면서 한참 죽는 소리를 하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거를 대상에 그냥 붙이게만 하면 그 대상을 찬양하는 말이 되는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소위 디스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소크라테스는 이제 에로스가 아가톤이 말을 한 것처럼 원래 아름다움을 가져서 이를 전파하고 이제 이를 사랑하고 전파하는 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에로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에로스는 아름다움과 지혜를 가지지 못했기에 그것을 욕망하고 사랑하는 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결론을 내게 됐나? 이제 그 과정을 좀 도식적으로 보이지만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특유의 화법으로 이제 아가톤이 어떤 논리적인 오류를 범하는 지점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그런 쭉 대화의 과정이 이제 향연에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우선 소크라테스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에로스를
인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요. 그러니까 에로스의 대상이 있는지를 묻는 건데, 그러니까 아가톤은 당연히 에로스는 대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당연히 에로스는 어떤 것에 대한 에로스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한 사랑이자 욕망이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질문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대상을 욕망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가졌을 때 욕망하는가, 못 가졌을 때 욕망하는가를 묻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키가 큰 사람이 키가 크기를 욕망하는가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키가 작은 사람이 키가 크고 싶어하고 저처럼. 그래서 아니면 그래서 당연히 큰 키를 못 가진 사람이 큰 키에 대한 욕망이 있겠죠.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는 이제 결국 아가톤이 우리가 어떤 대상을 가지지 못할 때 그것을 욕망한다라고 인정하게끔 결론을 이렇게 이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가톤의 다시 정리로 돌아가면 에로스는 아가톤 말에 의하면 에로스는 아름다움과 지혜에 대한 욕망이자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저 X에 대입을 하면 결국 이제 소크라테스가 말한 내용과 아가톤이 얘기한 것을 정리를 하면 무엇에 대해서 욕망하는 것은 그것을 결핍을 뜻하고, 근데 에로스는 아름다움과 지혜에 대한 욕망이 있으니까 결국은 에로스는 아름다움과 지혜에 대한 결핍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가톤을 딱 제압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또 되게 얄밉게 한마디를 하는데, 그래도 멋있는 찬양이긴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결국 에로스가 아름답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얘기로 자기가 디오티마라고 하는 이방 여인한테 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이제 소개하겠다고 하면서 말을 꺼내요. 그래서 에로스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에로스가 어떻게 태어났는지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에로스는 포로스라고 하는 신, 방도의 신인데, 방도의 신과 페니아라고 하는 이제 인간이에요. 근데 인간인데 공궁하고 가난함을 뜻하는 그런 인간인데,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나요. 근데 둘 사이 태어났는데 이 둘이 동침을 하게 된 날이 아프로디테의 생일날이에요. 묘한 지점인데, 그래서 어쨌든 어떤 미의 미를 향한 어떤 찬미 가득한 날에 이제 에로스가 이제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에로스는 사실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중간자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신령이라고 하는 존재가 되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에로스의 이런 배경이 굉장히 독특한 지위를 부여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태생을 반영하듯이 어떨 때는 굉장히 가난하고 공공하고, 그러다가 이제 너무 자기가 힘들면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방도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할아버지는 이제 메티스라고 하는 개책의 신인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그런 공공함과 이제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그래서 그 신과 인간의 중간이기도 하지만 이제 또한 뭐 여러 가지 그 반대되는 가치, 즉 아름다움과 추함, 또 그리고 지혜와 무지,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이제 중간자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에로스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아가톤과 소크라테스의 관계처럼 이제 소크라테스가 디오티마와의 관계를 그런 관계로서 이야기가 계속 전개가 되는데, 이게 그래서 이제 디오티마한테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소크라테스가 질문을 해요. 왜 사람들은 그 에로스를 자꾸 아름답고 지혜로운 신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디오티마가 되게 탁월한 그 대답을 해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에로스를 사랑받는 자라고 착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지혜롭다고 그렇게 당연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에로스는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 하는 자라고 이제 디오티마가 짚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되게 감탄했는데, 사실 우리 대부분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행위를 하는 주체로서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먼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지점을 되게 잘 드러낸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주제가 사랑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디오티마는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해요. 그래서 사랑은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이 자기 것이 되기를 바라는 것. 그러니까 자기 것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 선에서 그치지 않고 늘 자기에게 함께 있기를 바라는 마음. 이제 그런 마음을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아름다운 것이나 좋은 것이 어떻게 항상 내 안에 있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디오티마가 얘기를 하기를, 그거는 낳기, 그러니까 생산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가? 그리스어에서 에로스라는 것은 에로스의 어원이 이제 낳다, 출산, 생산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사자잖아요.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근데 그런 존재가 불사하는, 죽지 않는, 그리고 영속적인 것을 남기는 행위를 통해서 불사에 가깝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이 후손을 남기는 것부터 이제 아니면 모든 창작 활동 같은 것들이 이제 생산의 행위인데,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향연도 이제 플라톤의 저작물이잖아요. 이제 그건 이제 생산물이라고 할 수 있고, 창작물이고 또 생산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플라톤은 이 텍스트를 통해서 지금 살아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을 이제 디오티마가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저는 또 여기서 재밌다고 느낀 거는, 좋은 것이잖아요. 좋은 것을 보통은 내 안에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불멸하기 위해서는 밖으로 꺼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생산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이 좋은 것을 항상 가지고 있고 그것을 불멸하게 하려면 나에게서 밖으로 생산을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 지점이 되게 재밌다고 느꼈고요. 그래서 이와 연결지어서 제가 생각하기에 또 이제 흥미로운 지점은, 에로스가 이제 서로 정반대에 있는 것 같은 결핍하고 생산의 두 행위의 경계를 무너뜨린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에로스는 욕망과 사랑은, 그러니까 에로스가 욕망과 사랑인데 이제 그것이 결핍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못 가진 것을 사랑하게 된다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에로스는 항상 중간자로서 진행하고 있는 진행형인데, 그래서 항상 아름다움과 지혜를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충만하지는 않다는 얘기인데, 이게 충만을 해지려면 생산을 하게 되면 불멸에 이르니까 그러면 충만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항상 뭔가를 굉장히 충분히 가져야지 남도 주고 내 거 꺼내기도 하고 이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보면 에로스의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부족한데 내 부족함을 채우는 방법이 오히려 생산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순처럼 보이는 가치가 서로 맞닿아 있는 이런 지점이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저는. 그러면 에로스적 생산은 뭔가? 소크라테스는 이걸 배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배움으로 에로스적 생산 혹은 불사의 힘 혹은 불멸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이제 그 소크라테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소크라테스에게 배움이란 뭔가? 이거는 타자와의 관계 맺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리스 사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 필요가 있는데, 그리스 사회에서 이제 배움은 성인 남자랑 소년의 동성 간의 이제 에로스적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고대 그리스의 성인 남자는 이제 광장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 주체성을 가진 자, 그런 자유인이라는 맥락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제 배움이나 교육의 지향점은 사회의 주체성을 가진 자유인을 양성하는 것, 이제 그런 것이었는데, 소년은 이제 자유인인 성인 남자와의 교제를 통해서 육체적인 성장과 함께 지혜를 가진 어떤 하나의 그 주체로 변형이 돼요. 이때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둘 간의 에로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낳는 것, 생산을 뜻하는 에로스는 이제 그리스 시대의 자유인, 즉 주체성을 가지고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을 생산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소년이 성장하는데 이제 성인 자유인이라는 타자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년에서 자유인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소크라테스의 배움은 결국
미성숙한 자신이 주체성을 가진 자유인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 타자와의 관계 맺음을 통해서 자신을 더 이상 미성숙한 소년이 아닌 사회적으로 이제 주체성을 가진 자유인으로 변형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 맺음으로 사랑과 지혜를 나누고 자유인으로 변신하는 것, 이제 이것이 에로스적 배움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인이란 그럼 무엇인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소크라테스 우리가 이런 자유인이 되면 우리 삶이 아름다워진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되게 당연한 얘기라고 들릴 수 있는데 구별을 해야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존재가 아름다움이 된다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내가 그러니까 아름다운 음악을 듣거나 아름다운 작품을 감상하거나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예술 작품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술 작품이 된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예술 작품은 독특함과 희소성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예술로서 인정을 받는 건데 그런 자신이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밖에 없는 존재, 내 삶이 그러한 독특한 어떤 삶을 가지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내 존재나 삶이 다른 삶이나 다른 존재와 비교할 필요도 없고 또 비교할 대상이 되지도 않고 그런 독특한 희소성과 가치를 지닌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언급하는 소크라테스의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게 삶이 살 가치가 있는 건 만일 어딘가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삶에서일 겁니다. 아름다운 바로 그것 자체를 바라보면서 살 때 말입니다. 순수하고 정결하고 섞이지 않은 아름다운 것 자체를 보는 일이 누군가에게 일어난다면 즉 인간의 살이나 피부가 다른 많은 가사적인 허접 쓰레기에 물든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단일 형상인 신적인 아름다운 것 자체를 그가 직관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떠하리라고 우리는 생각합니까? 바로 이런 삶에서만 덕의 모상들이 아니라 참된 덕을 산출하는 일이 그에게 일어나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참된 덕을 산출하고 키웠을 때 비로소 신이 친애하는 자가 되는 일이 그에게 있게 되고 불사자가 되는 일이 인간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있다고 하면 다름 아닌 그에게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에 의하면 에로스는 결핍에서 탄생을 했고 내가 타자와의 만남, 관계를 맺으면서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주체성을 가지게 되고 내 목소리를 가지고 가치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 되죠. 그래서 앞서 인용문에서 소크라테스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술로 만들 수 있으면 그것이 인간이지만 불사자의 길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저는 그게 이제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아주 충만한 느낌, 충만한 행복 그런 기분을 느낄 때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로스를 통한 배움은 그러한 자유인을 낳고 예술의 향유가 아닌 스스로의 삶이 예술이 되는 그런 길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